자, 오늘은 안종범 씨의 그 수첩 속의 정책 책의 두 번째 그 독서 모임 시간입니다. 일단 들어오신 분들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 김진아 전 경기도의원님 들어와 계신데요. 음소거 키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못 오셨으니까. 김진아 의원님, 네, 뭔가 이제 어려우신 상황인가 보네요. 우리 박정훈님 들어와 계신데, 우리 정치하는 트러커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하는 트럭커 박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시고. 뭐, 지금도 혹시 운전 중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집입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이승은 비서관님이시네요. 그쵸? 이승은 비서관님, 뭐,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승은 비서관님. 음소거 키고 자기소개. 음소거 키세요.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네,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어, 네, 하여튼 잘 읽었는데 열심히 오늘도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파이팅. 아직 퇴근을 못 하시고 사무실에 계신 느낌이네요. 보니까 뒤에 네, 배경이 집은 아닌 것 같고 네, 사무실입니다. 밤 10시인데 정말 제대로 그냥 어제도 양정수 의원실이라고 뵀는데 해야 돼? 오늘도 양경숙 뵙고. 의원실이죠? 양경숙. 네, 경제 경숙. 네네. 경제 전문가 양경숙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우리 김진아 의원님은 여전히 뭐 얘기하기 힘드신 상황이신가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아, 네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도 우파인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네, 네네. 저는 전 경기도원이고요. 지금은 안산에서 노무사 하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독서 모임이 아무래도 소재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진보 보수 다양한 성향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일단은 이승훈 비서관님부터 간단하게 요 책을 읽은 소감. 지금 저희가 요번에는 이제 커리큘럼 이 책의 3부 그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한 100페이지 정도, 4분의 정확하게 경제 공약을 경제 정책으로라는 챕터를 한 100페이지 정도 읽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승은 비서관님부터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4부 읽으신 소감. 네, 저 일단 좀 급하게 음. 읽긴 했는데, 비디오 좀 저 켜실 수 지금, 있나요? 비디오 다시 켜볼까요? 네네. 잠시만요. 보십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네. 지금 급하게 들어와서 비디오 시작. 네, 네, 어차피 사무실인데. 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저 일단 읽으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계속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규제 개혁과 그리고 또 그 공무원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관련돼서 좀 읽긴 했었는데, 저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 다른 분들 먼저 하고 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규제 네, 개혁하고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난 시간 커리큘럼 네. 부분인데 뭐 자, 다시, 어찌됐건 다시 읽기는 다 읽으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기는 네, 네, 4부까지 다 읽으신 읽었어요. 거죠? 네, 읽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네. 김진아 도의원님도 이제 지난 시간에 못 들어오셨었는데 음소거 키시고 그 책 4부 읽으신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경제 정책이나 특히 앞으로 미래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들을 담으셨더라고요. 근데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서 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부분에서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게 음, 있어서 그 이후에 게 좀 궁금했고요. 디테일한 부분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요? 명예를 좀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뭐 공공임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중도적인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의 복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음. 굉장히 폭넓게 선진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균형을 잘 맞춘 그런 정책을 피려고 했었구나. 계획은. 어, 네.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음. 계획은 선진적인 정책을 펴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 탄핵에 일조한 이렇게 네. 이게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이 뭐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내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네네. 박정훈 님도 음소거 키시고 요 4부 읽으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사부 잘 읽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 그 영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전문성 없어 보이고, 그런데 참 음, 포부가 참 컸다. 근데 이 사부를 읽은 총평은 음, 홍보가 참 중요하다. 한 건 많은데 별로 알려져서 이렇게 딱 알려져서 이게 그거였구나 했던 게 별로 이게 없었던 흐지부지했던 뭐 개혁이 음, 많았던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에 시간에 나왔던 그 공무원 개혁 빼고는 공무원 음, 연금 개혁 빼고는 흐지부지된 점이 많고 예전에 막 뉴스 봤을 때 막 그 노동개혁 하는데 그 김무성 당대표랑 막 당파 싸움 하고 있고 한노총은 오영노조라고 하고 막 그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민노총은 그 시간에 막 시위하고 있고 음, 좀 노동구역이나 뭐 재정개혁이나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시도는 참 좋았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좀 흐지부지 됐다는 점 때문에 좀 사람들의 기억에 좀 없다는 거. 그리고 음, 그 처음에 첫머리에 원치선 자본주의 뭐 이런 거 보면 윤석열 정부랑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음, 거기에 나오는 안정범 수첩에 나온 대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뭐 그런 말도 뭐 비슷한 것 같고 그 창조혁신경제센터라는 걸 제가 처음 음, 천안 아산역에 제가 일 때문에 갔다가 음, 천안 아산역에 창조혁신경제센터라는 거를 봤어요. 예전에 음, 그 당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게 뭐 하는 건가 했었는데 이게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좀 창조혁신인데 뭐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저희 뭐 줌서마다도 알게 됐는데 제주도에 그 다음 뭐 그게 있었다고 근데 그게 제주도에 다음이라는 회사가 왜 있지? 막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창조혁신적 센터에서 그 뿌리를 내린 것 같더라고요. 음, 여기 책을 보니까 음, 뭐 그런 걸 알게 됐고 그냥 그 지역을 대표하는 뭐 대구면 삼성, 뭐 대전이면은 뭐 한화, 뭐 이렇게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기업이 알아서 창업 지원해라.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 음, 131페이지에 뭐 다루진 않았지만 그 안종범 수첩에 기부금 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예전에 요새 막 저희 막 최병천 선생님이랑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학 교육, 대학 교육이 지금 대학 교육이 지금 너무 그 등록금이 동결돼서 음, 대학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면은 저도 그걸 참 공감을 하는데 음, 이런 기부금 대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그게 써 있어서 조금, 좀, 어, 어, 안종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기부금 음, 대학이라는 게 기여 입학제 같은 걸까요? 뭐 이름만 써 있어가지고 정확한. 저도 조금 있다. 음, 잠시만. 네네네. 애기가 새 아이의 아빠셔서 이제 아이를 집에서는 육아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에. 딸기 좀 씻어줘. 네네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아내가 어딜 좀 가서, 네. 네. 어, 아무튼 그랬고, 이해합니다. 그 카카오뱅크, 음, 지금 우리가 카카오뱅크 쓰는 거, 음, 그 탄생 스토리를 알게 돼서, 음, 이게 이래서 생겨났구나. 그랬던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부동산인데, 그때 막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음, 빚내서 사라고, 그게 빚내서 집 사라라는 유명한.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그러니까, 음, 금리는 계속 낮아지니까 무조건 빚내서 사라. 음, 근데 저도 그때 집 사볼까 막 했었는데 쫄보라서 음, 못 샀었는데 뭐 그때 음, 생각났고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뭐 신도시 뭐 건설 경기 뭐 그러니까 그냥 그 무조건 동남권 신공항 이런 거를 무조건 다 포퓰리즘으로 안종범 씨가 보는데 음, 그냥 무조건 뭐 그런 뭐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하지만 그런 음, 뭔가 건설 경기를 부응해서 아니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인프라를 건축하는 것 건설하는 것 자체를 아예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 막 우리, 지역 내 전통시장에 가면 이제 도무로 돼갖고 지붕에 이렇게 현대시설화된 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그런데 많이, 그런 걸 많이 신경 썼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사실 성공한 정책은 역시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 맨 뒤에 이 띠지에 이렇게 날개에 보면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70년간 497조 원 부담 경감 이렇게 느낌표 빡 찍어갖고 해놨는데 이거 확실히 이거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임기 중에 마무리를 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그 근래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어떤 정부도 쉽게 시도하지 못한 기득권을 어떤 깎아내는 그런 개혁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인데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사부에서 이제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만듯한 부분들이 있죠. 뭐 임기가 1년 줄어서 4년밖에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문제의식은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의식은 좋았는데 뭔가 일을 좀 손대다가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듯한 느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일단 창조 경제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창조 경제가 결국 혁신 경제 아니냐. 슈페터가 말하는 혁신 경제,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풀고 시장에서 스스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게 하는 거기서 따온 말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역 발전 개념이 들어가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특정 지역을 맡아서 끌고 가는 그리고 거기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라고 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센터가 그 어떤 역할을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시키는 링크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 또 혁신도시 이런 걸 추진하면서 일종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기업이 특정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끔 하고 그거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이제 규제를 풀어주고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걸 유도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요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보고 국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보고 대기업과 함께 뭔가 이제 경제를 바꾸겠다, 혹은 이제 경제 정책을 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을 적극적인 어떤 그 행위자로 놓고 정부 정책에 어떤 협력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한 걸 수 있으나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하면서 기업이 우리 요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고 있지만 기업들이 뭔가 꽁으로 할 리가 없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야 정부가 워낙 막강하게 어떤 각종 금융 혜택 뭐 이제 그 갖가지 특혜를 몰아주면서 일을 했으니까 따라갔지만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은 이미 클 만큼 다 컸고 뭔가 이렇게 정부 시책에 이렇게 맞춰줄 때는 그에 맞는 어떤 반대급부를 원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기업이 정부 정책에 어떤 협조하는 대신 대기업 나름대로의 각자의 민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삼성은 승계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이었고, 예를 들면 SK는 그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뭐 법률 리스크가 있었고, 뭐 등등 각자 자기 기업이 가진 어떤 리스크, 자기 기업이 가진 민원 사항을 이 창조 경제에 협력하면서 반대급부로 얻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K스포츠재단 만드는 걸 종용하고 이거에 협력하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특혜를 받으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탄핵 사태의 씨앗이 뿌려진 거지. 저는 그래서 이 대기업을 활용해서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 얼핏 보면 되게 참신한 것 같지만 약간 위험한 그런 이제 위험성을 내포한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주도에 다음이 내려간 건 우리 얼마 전에 신성장학파 스터디에서 김종현 센터장님이 그 부분을 갖고 강연을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음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온 아이디어였고 우리 어디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 뭐 처음에는 뭐 전주인가 어딘가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 김종현 센터장이 본인이 고향이 제주도여서 이왕 갈 거면 제주도로 가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 실제로 제주도로 갔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단순히 창조경제센터만은 아닌데 자발적으로 제주도에 내려가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게 이제 정부 시책과 그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졌던,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의 이제 중소기업들을 좀 창업으로 유도하는,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기게 하는 효과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다만 이게 4년 만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장기적인 전략이고 그 각 지역의 창조경제센터라는 걸 하나씩 만든 거 그걸 임기 중에 겨우 다 했지. 근데 이제 그게 성과를 내는 것까지는 볼 수가 없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 개혁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전봇대 뽑기라는 표현이 유명했잖아요. 전봇대 하나 뽑는데 뭐 그렇게 오래 그 민원을 넣어도 안 되더라 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날 바로 달려들어서 뽑아버렸는데, 이제 이 박근혜 정부를 손가시라 그래서 손톱 및 가시 뽑기 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한들이 다 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규제를 없애는데 이제 총력을 기울였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생각나세요? 나도 이 책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쑤시개를 한 장씩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식당 가면 여러분 이쑤시개 한 장씩 포장된 거 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이쑤시개 그 포장하는 것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런 규제 같은 걸 뽑아서 요즘은 식당 가면 이쑤시개 그냥 한 장씩 포장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이쑤시개 통에 여러 개가 그냥 있죠. 그래서 하나씩 그냥 꺼내 쓰는데 그런 어떤 사실 불필요한 규제들, 사실 뭐 아마 청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규제 정보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런 규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그걸 가지고 규제를 없앤 성과를 또 이제 포상하려고 했다. 뭐 그런 취지. 이건 뭐 아이디어는 좋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3, 4년 만에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장기적인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수도권 규제 없애려고 했던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는데, 뭐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죠. 그리고 노동개혁이 사실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중요한 개혁이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른바 황금 삼각형, 그래서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사회적 안전망으로 받쳐주면서 노동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어떤 직업 훈련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요게 이제 덴마크 혹은 이제 북유럽형 황금 삼각형이잖아요. 그런 걸 자기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여기서는 이제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결국 국회의 입법 의지가 부족해서 입법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말거든요. 근데 사실 이 노동개혁에 관한 부분, 이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잘 안 보이고 지금은 노조와 싸우는 거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 저도 기억이 나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이제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해서 그 약간 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중간쯤의 개념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고가, 우리나라는 해고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나 징계해고는 뭐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큰 사고를 쳤을 경우에 징계성 해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고는 회사가 망할 위기, 회사가 경영상에 심각한 망할 위기가 터졌을 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이외에 일반 해고라고 해서, 혹은 통상해고 혹은 일반 해고라고 해서 당장 회사가 망할 위기가 아니어도 장기적인 어떤 산업구조 개혁이나 뭐 어떤 기술 변화에 대비해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도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거였고, 이거를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여서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했던 김대환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여서 노동개혁을 거의 그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는 합의를 했죠. 민주노총은 뛰어나갔지만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여서 노사정위원회는 합의를 해냈고, 이거를 국회로 가져와서, 그때는 한나라당이 이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거의 국회에서 통과될 뻔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됐으면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큰,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업적이라고 내세울 수가 있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안 된 이유는, 이 책에서는 이 양반은 이제 경제수석이라 안 썼지만 왜 안 됐냐면, 제가 이걸 김용태,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여의도 연구소장,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도 그 하시고 그랬던 이제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우리가 선배여서 이걸 들었는데, 왜 안 됐냐면 이걸 그 국회로 갖고 와서 거의 통과되기 직전이었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도장만 찍으면 통과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거의 한 7분 응선, 9분 응선을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갑자기 국정교과서를 딱 하고 꺼낸 거예요. 국정교과서 개정을 발표. 그러니까 갑자기 도장 찍기로 했던 야당이 싹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아니 지금 국정교과서가 뭔 소리냐 하면서 모든 여야 협상을 다 파토를 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게 그 김용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대체 청와대가 그 타이밍에 노동개혁 거의 성공을 앞두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국정교과서를 꺼냈냐? 그게 이제 이 당시 노동개혁을 국회에서 주도했던 게 김무성 대표라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노동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김무성이 노동개혁을 성공시켜버리면 차기 대선 후보로 김무성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또 박근혜 정권을 생각해보면 프린스가 없었어요. 후계자라고 할 만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라는 강력한 후계자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렇다 할 그 차기 주제가 여당 안에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김무성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김무성은 친박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김무성이 노동개혁 성과를 가지고 대선 후보로 성장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청와대가 국정교과서를 퍼뜨려서 노동개혁을 이제 실패시켰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얘기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나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안종범은 안 썼죠. 뭐 본인이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시도는 했지만 안 됐다는 거고, 금융개혁 부분도 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굉장히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어떤 그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어떤 그 대출 관행에 의존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억대 연봉, 고액 연봉을 받는 좋은 일자리인 거에 비해서 어떤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만 지적하는 건 참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를 얘기했을 때는 결국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활성화,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정도가 그 방향은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결국 이제 인터넷 뱅크 같은 걸 몇 개 더 도입해서 기존 은행들과 경쟁을 시키겠다, 뭐 이 정도 발상인 것 같은데, 요거라면 조금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결국 해가지고 뭐 카카오뱅크하고 KT뱅크가 생기긴 했죠. 그래서 요즘 카카오뱅크로 쉽게 요즘 계좌 이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은행 설립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적은 자본으로도 어떤 금융기관을 창설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요즘 이제 협동조합에서도 신용 부분의 협동조합은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 부분의 협동조합까지도 할 수 있게끔 뭐 허용을 한다든가, 물론 신협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거기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 뱅크 2개 허용하는 정도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개혁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이외에는 이른바 고임금 보장, 뭐 이런 철밥통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정상화. 그래서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와 그다음에 지나친 고용 안정. 이 두 가지를 깨뜨리는 걸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로 삼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와 성과 연봉제를 통해서 공공부문을 개혁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집권 3년 차부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정권이 바뀌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실 이 공공부문에서는 임금 피크제, 성과 연공제 하려고 했던 게 시도만 했지만 잘 안 됐고, 오히려 이때 임금 피크제를 민간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우리 회사가 임금 피크제를 하고 있다고 이때 박근혜 정부가 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55세부터는 월급이 절반으로 깎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팍팍 월급이 깎여서 3년 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걸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해서 대기업으로 확산시켰는데,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민간 기업들은 이때 만들어 놓은 임금 피크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도 일종의 지금처럼 연공서열형 임금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어떤 성과급제로 바꾸겠다는 건데, 공공부문에서 잘 안 됐고 민간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개혁 관련된 부분은 이제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재정정보 체계화 작업 D1, D2, D3 뭐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이제 이 사람 재정학자 출신이라 본인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성과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잘 체감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고,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합리화해서 뭐 이렇게 불필요한 중복되는 규제를 없앴다는 건데, 그게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으로 나타났죠. 책임들 체감하기에는. 그리고 뉴스테이라는 임대주택 활성화한 거. 그러니까 민간은 이제 뉴스테이는 일단 처음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금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거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은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라고 해서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서 민간이 먼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한 다음에 처음엔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분양으로, 그러니까 팔 수 있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그게 이제 뉴스테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또 저는 행복주택이라는 것도 생각나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추진했던 그 특정 그 역세권의 역위라든가, 역 위에 이제 주상복합을 쫙 올려서 그 위에서 임대주택을 이제 그 분양하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잘 호응을 하지 않았죠. 지역 정치인들이. 왜냐면 지역에 이런 거 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그래서 잘 안 됐었던 뭐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중소기업 정책, 전통시장 대책 이런 것도 하여간 그 특색 있게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여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썼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204쪽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쇼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보여주기식이나 가식적으로 연출된 행사를 극히 싫어했다. 나 또한 정치인이 소통한다면서 쇼를 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컸던 터라 이런 대통령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명절이나 선거철에 정치인이 전통시장에 가서 어묵이나 떡볶이를 먹는 행사와는 달리 전통시장이 가진 고유의 테마, 즉 특화성을 찾아내서 이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러면서 쇼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쇼를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전통시장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4년 만에 임기가 이제 중단되고 지금 와서 박근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쇼를 안 한 게 문제였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쇼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 대통령의 정치, 제가 이 책을 읽고 지난번 안종범 책도 그렇고 드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치를 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치를 한 15년 정도 하고 국회 대통령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대구시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대통령이 됐으면 이렇게 안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맨날 관저에 앉아갖고 안중범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생각날 때마다 여기저기 이렇게 전화하면서 자꾸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게 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를 계속 일을 지시를 하는 거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렇게 지시하면 그게 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긴급경제점검회의라는 걸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중계하면서 장관들하고 막 대화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개혁하겠다 저런 개혁하겠다가 얘기하면서 장관들한테 말 시키고 그걸 국민들이 보게 만들고,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 대통령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아이디어가 많아서 시콜콜 그걸 경제수석한테 예를 들면 지시를 하고 경제수석이 그걸 가지고 장관들을 쪼면서 이렇게 업무를 이것저것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런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관료들 내부에서 자꾸 지지사항이 내려오는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쪽에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국민들이 알게 하고 국민들이 알면 관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공약 단계에서 캠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천명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의 개혁의 로드맵을 대통령은 그런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러면 관료들 언론이 그걸 받아서 또 바람을 잡고 이런 개혁 왜 하려고 하나 이런 개혁이 필요한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기획기사 막 쏟아내고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분위기가 잡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료들이 일을 해 나가면 그걸 또 점검해 나가면서 체크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마치 이렇게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 자기가 혼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막 쏟아내듯이 예, 이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미친 듯이 받아 적은 거잖아요. 박근혜가 막 전화로 쏟아내는 거를 안종범 씨가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오든 낮에 전화가 오든 언제든 전화만 오면 수첩대기 여기다가 막 받아 적고 받아 적은 거 가지고 장관들한테 시끌콜 막 지시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시한 걸 가지고 이제 장관들은 아씨 또 대통령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네 이러면서 머리 싸매면서 일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되게 짜증내고 뭐 이랬을 게 뻔하거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통령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그 개혁이 필요한 일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면서 이렇게 그게 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쇼를 해가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그 개혁의 필요성을 알게 하면 관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은 그냥 그런데 본인은 관저에 앉아서 출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한다는 게 어차피 관저에 있나 어차피 1인 가구니까 이분은 집에 다른 가족도 없고 혼자 살았으니까 청와대 관저에 있나 그 본관에 출근하나 어차피 제가 이번에 청와대 그 관광을 또 엄마를 모시고 갔었는데 관저부터 본관까지 엄청 멀어요. 근데 이분은 나오려면 또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올린 머리. 그러니까 이게 여자로서 엄청 이게 나오는 게 힘든 거야. 매일 몇 시간씩 걸려 그 머리 올리고 나오기가. 그러니까 그냥 뭐야 그냥 파자마 입고 관저에서 일을 한 거야. 관저에서.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책도 읽고 뭐 보고서도 읽고 이러면서 생각날 때마다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안종범한테 전화해서 막 지시하고 막 이렇게 그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셨겠죠. 밤낮 없이 일을 한 거야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대통령이라는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관료들이 그 일을 하게끔 그리고 국가가 그 일을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알려내는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그런 소통 그게 사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레이건. 그 레이건 대통령의 별명이 뭐냐면 공화당계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근래 미국 대통령 중에 그런 인물인데 레이건 배우 출신이잖아요. 뭐 대단하게 이것저것 디테일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레이건의 별명은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예요. 위대한 소통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의식, 개혁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그 이렇게 말을 하고 이슈를 만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 뭐 항공노조가 파업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노조와의 관계를 틀어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냉전에서 소련과 어떤 군비 경쟁을 해나가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8년간의 임기 동안 냉전을 종식하고 어떤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의 전성기를 이끈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과 소통을 하는 게 대통령 업무의 굉장히 큰 부분이다. 그게 쇼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분은 이제 본인이 혼자 이렇게 하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장관들이 국무회의 하면 다 받아적게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시시콜콜 이 지시하는 걸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분은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었다. 근데 그게 좀 되게 아쉬운 점인 것 같고 안종범 씨도 열심히 일은 하셨지만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이분도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한번 해보긴 하셨는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국가 구조개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주홍비님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우리 4부 읽으신 소감 마저 얘기해 주시죠. 네, 근데 저도 4부 읽은 거에서 들었던 생각을 너무 음, 기자님께서 이미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읽으면서 그 음, 저번에 우리 그 1, 2, 3부에서 했을 때 제가 그 4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되게 좀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음,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딱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저도 정확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할 게 맞나? 그러니까 이 저자는 계속해서 어필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만큼 이거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디테일하게 막 구성을 했다. 그래서 그걸 나에게 제시를 해줬다. 그래서 내가 그걸 열심히 뭐 수첩에 메모에 적었고. 적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랬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수첩에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는 건 지금 당장 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막 적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수첩이 엄청 많았다. 몇십 건의 수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국정에 대해서 노력했고 고민했고 그 결과물 정책에 대한 게 여기 있다는 그 어떤 정부나 어떤 사람이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 구조개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결국 그 큰 틀과 흐름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어야 하는 게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좀 논거가 좀 약한 것 같은 게 그래서 뭐 내 수첩에 몇 권에 몇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정치 자체가 진짜 그 자원의 배분이고 우선순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정책의 하나하나의 대안들은 사실 항상 떠다니기 마련인데 여기서 어떤 시기에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내가 이거를 국정에서 잘 운영시켜 보겠다, 효율적으로 돌려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정책은 이런 게 있고 이거의 근거는 사실 그 수첩에 있다라는 건 저는 되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배워가야 할 거는 되게 부처 칸막이나 이런 이기적인 그 공무원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바꾸려고 했던 그 정신 자체만큼은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되게 창조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창조 뭐 혁신센터를 이제 지자체별로 유지를 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또 저는 그걸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아직은 못 찾았는데 좀 그 그 용역 보고서에서는 창조 경제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다는 그거를 주장을 하시는 보고서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좀 한번 이렇게 좀 시- 실질적인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다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거 본질 자체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잠시만요. 되게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사회와 그 시장사회와 공공섹터를 연결해서 함께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려고 노력했던 그 본질만큼은 저는 항상 좀 따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짚어주신 건 너무 좋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 성과가 났는지는 저는 또 좀 다른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어서 되게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진짜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그 현장에서 그게 버려졌을까는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돼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천 소장님 들어와 계신데요. 뭐, 아직도 연구소에 계신 것 같은데, 음소거 잠깐 키시고, 예, 혹시 책을 읽으셨으면 읽으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 키시고, 네네. 어, 책을 안 읽었고요. 아, 네, 얼굴이 반만 나옵니다. 얼굴을 좀 이렇게, 얼굴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 네네. 책을 안 읽었고 일단 이제 네네. 맛배기용으로 접속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에 제가 국회에 보좌관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윤범기 기자님이 얘기한 거를 이제 들었었는데요. 네, 노동개혁. 네. 예, 제가 만약에 박근혜 정부를 칭찬한다 그러면 음, 또는 뭐 칭찬이든 아니면 비평, 음, 박근혜 정부 기간의 정책을 비평한다 싶으면 음,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연금 개혁을 좀 칭찬하고 싶고요. 음, 연금 개혁이란 공무원연금 개혁도 되게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노령연금 9만 원을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어르신 세대의 빈곤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그리고 노동개혁은 이제 아까 전에 김용태 의원이랑 이 통과되기 직전이었다는 게 내용이 뭔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상해고도 있고, 노동개혁이 통상해고. 통상해고. 네네, 일반 해고를 도입하는 아, 거가 합의돼가지고 노사정합위원회에서 합의돼서 이제 정부안으로 해가지고 통과되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거가 되는 거는 되게 의미가 남달랐겠네요. 음.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단 되게 큰 개혁이었고요. 음. 그다음에 실은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좀 데이터를 입증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2012년 경제민주화랑 복지국가를 얘기했어요. 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복지와 그 경제민주화랑 심지어 복지 증세까지 음. 아마도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증세가 더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지 증세를 좀 이렇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래서 우리 유승민 씨가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표현했는데 실은 박근혜는 증세를 실제로는 딥다 많이 하면서 증세한 음. 적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럼 정무적으로 보면 박근혜가 맞다는 거죠. 음. 증세 없다라고 근데 말은 했지만 실제로 유승민이 증세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쵸. 책에서도 나오지 문재인 않나요? 정부 예. 책에도 그런 얘기가 근데 살짝 제가 언급이 이제 책을 있죠. 안 예. 읽어봤으니까. 아, 예, 네.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에서도 그거를 제가 실제로 네. 네, 예. 그 근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유승민 당시 이제 뭐 원내대표가 예, 없다는 예, 듯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실망했다는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게 그 맥락은 굳이 말하자면 증세를 했다 나름대로. 근데 유승민은 우리가 왜 증세 없는 복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제 최병철 선생님이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 자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유승민은 그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증세를 했다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 얘기는. 유승민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한 거다, 뭐 이 얘기지 뭐. 음, 어쨌든 계속. 네. 교수님 음소거 다시 키시고요. 음소거 키시고.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는 이건 이제 수치로 입증해 볼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보다 증세를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어, 아무튼 그렇게 있고 그래서 경제민주화도 예컨대 문재인 정부 때 그 김상조 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때 순환 출자가 제로가 됐다는 걸 홍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음.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뭐 나중에 이제 법안 심사 소위 우리 그거 했었는데 법안 소위였는데 박근혜 정부 때 순환 출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기존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할 것인지 음. 기존 순환 출자도 금지할 것인지 해서 민주당은 기존 순환 출자도 다 금지하자. 근데 그럼 박근혜 살짝 정부는 저걸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예. 뭐 아무튼 이제 이제 근데 박근혜 정부는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자. 음. 그래서 이제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가 됐어요. 음.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때 순환 출자가 제로가 된 거는 김상조와 문재인 정부의 공이 아니라 음.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해 놓으니까 음.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는 것도 엄청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이 쿠션을 쳐가지고 순환 출자가 다 사라진 거거든요. 일종의 음. 순환 출자의 점진적 버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음. 점진적 순환 출자 해소가 있는 거고 급진적 순환 출자 해소가 있는 건데 박근혜 음. 정부는 일종의 점진적 순환 출자 해소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맞는 방향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음. 반드시 뭐 급진적인 게 무조건 다 오른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기초연금 20만 원,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개혁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는 음. 이제 그 약간 세모 표시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민주화랑 복지 증세,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무상보육을 박근혜 정부 때 했었는데 음. 2010년 무상급식이 이슈가 된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냈어요. 하나 반값 등록금을 했었고 음. 그다음에 무상보육을 했어요. 무상보육의 내용은 뭐냐면 무상보육은 하되 재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교육청은 당시 다 민주당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혜택은 그러니까 광은 내가 팔고
비용은 돈은 니네가 민주당이 부담해라. 부담.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하긴 한 거죠. 예, 민주당 교육청장들이 이제 예, 그 교육감들이 부담하도록 한 거고. 예. 근데 아무튼 제도를 변화를 하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나중에 한국 정치사에 대한 어떤 단락을 책을 쓴다고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정부를 어떻게 볼 거냐? 민주화 이후에 1세대 그러니까 첫 번째 민주정부는 뭐냐라고 표현하면, 저는 그게 김영삼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음,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 민주화 운동 출신이고, 한평생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고, 김영삼이 민주화 1기 정권이고, 김대중이 민주화 2기 정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그렇죠. 최장직 교수님이 민주화 이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쓸 때 그게 2002년 11월 달이 초판이었거든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최장직 교수가 민주화 이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쓸 때의 민주정부란 김영삼 정부부터를 간주를 해요, 아예. 음, 근데 같은 원리로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저는 2010년 무상급식이었다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리고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2010년 무상급식 이슈가 있었는데, 2010년 무상급식 이슈가 있을 때 국민의힘 계열은 천안함 이슈를 쟁점화시켰고, 음, 민주당은 처음에 뭐는 이제 그러니까 복지 이슈, 무상급식을 매결한 복지 이슈를 해가지고 둘이 시속 300km 박치기를 했는데, 천안함 보수의 박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다 이제 복지에 올라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던 게 뭐가 있냐면, 안종범 책이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 2010년 무상급식이 이슈 뜨는 계기에는 음, 200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기일 때 음, 박근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음, 엄청나게 잘 정제된 정무적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꿈이 복지국가도 아니고, 삼촌의 꿈이 복지국가도 아니고, 나의 꿈이 복지국가도 아니고,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 자산을 가지고 미래로 연결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되게 아주 뛰어난 정무적 메시지였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가 무상급식 이슈 있기 이전에 1년 이전에 했던 거예요. 복지국가 이슈의 지분에는 박근혜 지분도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표현했는데, 한국 정치사에서 복지국가 1기 정권은 저는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 버전의 민주정부가 김영삼 정부였고, 진보 버전의 민주정부가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같은 원리로 보수 버전의 복지국가 정권이 박근혜 정부였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랑 복지국가를 수용하지 않으면 집권하기 어려웠던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대적인 에너지가 워낙 그쪽 방향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진보 버전의 복지국가 정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이 한 짝이었고, 박근혜, 문재인이 한 짝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약간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책에 썼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아젠다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 음, 아젠다가 없어졌냐면, 박근혜 정부 때 5년 동안 진도를 나간 게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또 5년 동안 진도를 또 나갔거든요. 실은 복지 확대를 이빠이 한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 이게 실은 진보정당 노선의 핵심이었던 건데, 진보정당과 과거 열린우리당과 차별화된 거는 재벌 정책, 노동 정책, 복지 정책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노동 정책, 복지 정책이 진보적 개혁적인 걸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실은 뭐 최저임금 인상도 엄청나게 많이 올렸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많이 그 어떤 진보적 방향으로 많이 했고,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진보적인 방향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실은 복지 확대를 했던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제 그 에너지가 약간 오버슈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10년 동안 계속 확대 복지 노선을 확대 취했기 흐름으로.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지간하면 거의 다 했다. 음, 남은 게 많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오버슈팅하는 것들이 더 많다. 오버슈팅의 저는 대표적인 사례는 기본소득으로 보는데 기본소득이 대표적인 오버슈팅인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더 그 개혁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요즘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그 이렇게 5대 개혁, 3대 개혁, 짧게 보면 3대 개혁, 예. 크게 보면 5대 개혁, 의 어떤 방향성이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소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조홍빈님,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보수 계열의 민주정부는 뭐 네. 김영삼 정부였고 복지 담론을 처음 제기한 건 박근혜 정부고 진보 쪽에서는 이제 김대중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페어를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뭐 시대 흐름에 있어서의 역할이랄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무적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정책적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은 데칼코마니 얘기를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이 한 짝이었고 우리 신발을 얘기할 때 한 켤레라는 표현 쓰잖아요. 페어잖아, 페어 한 짝. 김영삼, 김대중이 일종의 과거 세대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스형 정치의 한 켤레였고,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이 그 어떤 권위주의에 대한 탈권위주의 또는 이제 어떤 국가주도주의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우리가 이제 국가에 맞서는 그 대립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에 맞서는 첫 번째 대립상은 시민사회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에 맞서는 또 다른 대립상은 시장이에요.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면서 약간 탈권위주의 같은 걸 추구를 했고, 이명박 정부는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탈권위주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무적으로 보면은 김대중 정부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DJP 연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분야는 아예 JP 몫이었어요. 쿼터 더치가. 이현재, 강봉균, 김진표, 내지는 당시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김용환. 김용환, 이런 등등이 다 이게 JP가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는 단독 집권을 하다 보니까 약간 최초의 86세대 정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제가 구분하기에는 민주정부 1기가 김대중, 2기가 노무현, 3기가 문재인 정부인데 민주당 정부. 그런데 첫 번째 86세대 정권은 노무현 정부였고 두 번째 86세대 정권이 문재인 정부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랑 다른 차이점이 있었는데 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한 정권. 그게 소주성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 뭐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정책적으로는 올랐는데 정무적으로 뺄셈의 정치를 했었어요. 약간 돌격 앞으로 정치를 했다 그럴까? 저는 한미 FTA는 큰 틀에서는 옳았던 정책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를 구성했던 유권자 연합이 있었는데 그거는 86세대, 호남, 그다음에 친노동, 그다음에 2030 세대였어요. 이 네 덩어리가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유권자 연합이었는데 취임하자 대북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서 호남을 떨궈냈고, 그다음에 당시에 2003년도에 화물연대 및 민주노동당이랑 갈등을 빚으면서 노동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호남이 떨어져 나가고 노동이 떨어져 나가면서 86과 2030 일부만 노무현 대통령 지지 기반으로 남았는데 한미 FTA 추진하고 대연정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면서 거기도 또 한 절반 이상 또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통령 지지율이 15%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을 설득하는 작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그것도 따르라. 그거대로.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음, 노무현 정부는 정책적으로 올랐는데 정무적인 그 어떤 독구다이 노선이라 그럴까요? 돌격 앞으로 노선을 취하면서 정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음,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과 연합하는 거를 더 강조점으로 뒀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약간 레프트한 걸 취한 거죠. 음, 그래서 근데 저는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니다. 음, 지지층을 제주껏 설득하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정무적 선택과 정책적 선택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일치하면서 지지층을 끌고 가야 된다. 음, 그러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크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마크롱이 2019년 노란 조끼 시위로 지지율이 급락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마크롱이 자기네 그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국민 토론회를 해가지고 엄청 100번 이상 걸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요. 음, 그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꼭 하고 싶으신 정책이 있었으면 돌격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지지층을 설득했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승은 비서관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마지막 소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쭉 이승은 들으셨는데 비서관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네. 네. 음소거 키세요. 감사합니다. 음소거.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사무실입니다. 아유, 고생이 훌륭합니다. 많으십니다. 훌륭한 사람들 근데 원래 이 시간에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 소감을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좀 빠르게 다시 봤는데 그 혁신센터 지역별로 있었던 혁신센터도 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좀 노동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관련돼서 우리 당에서 이제 많이 반대할 텐데 열심히 반대하는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또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느 방으로 다음 갔어요? 때 저 민주당이요. 민주당 양경숙 양정숙. 의원실이요. 상임위가 어디예요? 기재위요. 아, 기재위요? 네. 네, 그래서 빡센 데로 너무 뭐 갔습니다. 열심히 활동 안 해도 돼요. 네. 어, 자습 물론 중심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다른 의원실이 열심히 해주시겠지만은 그냥 저도 하여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남은 시간 여기 안종범의 수첩 열심히 읽으면서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자, 잘 실현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박정훈님도 음소거 키시고, 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감. 네, 최병천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민주당 분들 중에 그 민주정부를 김영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처음 들었어요. 음, 민주정부는 무조건 김대중이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음, 민주정부를 김영삼이라고 얘기해서 처음 들어서 저 역시도 민주정부를 김영삼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삼당 합당 때문에 그걸 퇴색시켜서 이제 김대중 정부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분 중에 처음 들어서 있고 그 복지정부가 지금 보수 쪽의 복지정부가 이제 박근혜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이 복지에 대한 그런 걸 했으니 그걸 계승해 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음, 그, 지금 책에도 나오지만 재정개혁 같은 경우엔 노무현 재정개혁 과제를 그대로 이었다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 정부는 이명박인데 전 정부 거를 이었다는 건데,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은 상당히 이념적 접근이 있어서 내가 만약 정권 잡으면 다 갈아엎고, 원우석까지 다 갈아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좋은 정책, 꼭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정책은,
어, 계승해 나가고 계속 함께 천착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 같고 아까 최병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할 게 다 했고 이제 뭐 이제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어려운데 뭔가 성장률과 뭐 여러 가지 뭐 개혁, 구조개혁 이런 거를 중요시 해야 되는데 여야가 좀 협치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진아 의원님도 음소거 키시고 오늘 소감, 오늘 한번 들으신 김진아 소감 좀 의원님은 해주시죠. 어디 의원님이신가요? 경기도 의원이셨고 지금은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의원을 한번 하셨고 지금은 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최근에 입당은 다시 하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진아 의원님, 지역구는 어디셨나요? 네? 경기도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지역구는 없었어요. 아, 네네. 네네. 네, 김 의원님 아,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음소거 키시고 말씀하세요. 김 의원님 음소거 다시 키세요. 지금 음소거 됐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시려다가 여보세요? 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아, 네네. 제가 지금 전화가 와서 아마 안 들렸던 것 음, 같고요. 음,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앞으로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그 부분은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음,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는 초점이 해고로 맞춰져서 그 그렇죠.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었고 아무래도 지금 윤 농사로서 정부에서 음, 네. 윤 정부에 들어서는 사실 해고로 맞춰지진 않고 이제 뭐 음, 유연성에 맞춰지고 있어서 음, 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역시나 뭐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단 음, 어, 뭐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서 낸 의견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음, 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좀 불만이 있고요. 음,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음, 노동 개혁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것들에 있어서는 어, 어찌됐든 뭐 뭐랄까요? 그 교육 훈련이라든지 음, 그리고 노동 시장에 있어서 기업 안에서의 경력 인정 외의 부분들을 좀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저는 사실 그 수첩에 짧게 적혀 있지만 그렇게 맥락을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윤 정부에서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네. 이후의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긴 한데, 저는 아까 이제 최병천 교수님이라고 제가 소장님, 소장. 소장님, 네. 고수 아닙니다. 아, 네네. 허위 최병천 악력으로 소장님 아까, 잡혀갑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시는 걸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제가 음, 소득주도 성장이나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반론을 많이 제기를 했었던 입장을 그 반대 입장에 많이 서 있었어요. 경기도 의원을 할 음, 때. 네, 음,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이제 우파라고 불리는 쪽의 논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스톱 음, 속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좀 같이 하면서 음. 좀 같은 지금 내용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좀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박정호 님도 마지막 소감 한마디 더 해주시죠. 아까 했나? 아직 안 했죠? 됐습니다. 아, 하셨구나. 네네. 그럼 저도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김영삼 정부 얘기를 재밌게 하셨는데, 김영삼 정부는 이제 최초의 민주정부인 게 맞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 같이 시작이 된 건데, 이 양반도 사실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거든. 따지고 보면 신민당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고. 근데 한나라당으로, 그러니까 신한국당으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진보 보수 양쪽으로부터 버려진 정부예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큰 정부인데, 최초의 문민 정부란 측면에서. 근데 이제 군사 정권과 연합해서 정권을 잡는 바람에
민주정부란 말을 못 쓰고 문민정부라는 좀 묘한 표현을 썼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조상 중에 치질 않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영삼을 잘 치질 않죠. 국민의힘은 이승만 박정희랑 직접 연결하려고 하지 김영삼을 이렇게 본인 정부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김대중과의 경쟁에서는 먼저 대통령이 됐지만 긴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흑역사가 된 그런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거죠. 본인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어쨌든 그 아쉽고 저는 이제 아까 최병철 소사님이 재밌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 정부고 그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 정부고 그러면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뭐냐? 이게 이제 시장화 정부라는 거예요. 시장화 정부. 왜냐면 그 이전에 군사 독재 너무 국가 위주의 어떤 정치였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주도하던 사회를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시장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을 썼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시장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정부를 굳이 하나로 묶는다면 시장화 정부였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묶이면 되게 싫어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대 흐름을 되돌아보면 그런 시대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안종범 씨는 뭐 이렇게 기록을 남겨준 건 좋지만 너무 자기 정부가 한 일 이외에 나머지 정부가 한 건 다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또 노동개혁이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너무 해고를 추진하는 거에,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거에 너무 좀 꽂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컸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노동개혁을 한다는 건데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52시간제를 좀 유연화한다든가 이런 데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할 수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저는 이 책에 나오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생교육, 평생교육과 어떤 실업급여는 이미 많이 높여놨고 평생교육 체계를 까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게 돼야 사실은 회사를 그만둬도 새로운 걸 배워서 바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전제 조건은 평생교육이거든. 이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이거를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 2시간 반 하는 거 다 들어봤거든요. 유튜브로 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요지는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다 좋아. 뭐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건 다 좋아. 근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박근혜 정부가 재밌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건 뭐냐면 180석을 넘기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가 안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또 200석을 넘겨야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와 야가 협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180석, 사실상 180석 야당 의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당까지 다 치면. 근데도 법 하나를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에서 으쌰으쌰해서 법을 하나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야. 그러면 200석을 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못해. 그럼 뭡니까? 이재명도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윤석열도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 제도화에서는 근데 이걸 박근혜 정부가 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통과시킨 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무조건 여야가 협치를 하게끔 강요하는 법이에요. 여야가 협치를 해서 같이 협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왜 협치가 되냐 말이지. 그래서 이걸 푸는 건 정치의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만나야 돼. 만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냐? 이거냐?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괜찮아? 오케이. 그럼 우리 둘이 합의할 수 있는 거 이걸 하자. 라고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윤석열은 이재명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범죄자니까 일단 너는 치우고 너는 치우고 너 빼고 이낙연이랑 상대할게. 혹은 뭐 김진표랑 상대할게. 이렇게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 정치를 빼고 아무리 옳은 정책을 얘기한들 그거는 업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치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유일하게 최근 정치인 중에 이런 걸 얘기했던 건 안희정이었어요. 안희정은 대연정을 얘기했잖아요. 대연정. 차라리 여야당이 힘을 합쳐서 공동 정권을 세우고 그 공동 정권이 합의한 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보자. 이게 이제 그 대연정 노선이고 따지고 보면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에 맞는 정부 형태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갔다가 지금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하셨고 그 외에는 이제 그런 정치 전략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어. 그냥 이 정치가 양극화되니까 어떻게든 상대를 더 아프게 공격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상대를 조지는 걸로 그리고 다음 총선을 이겨서 뭔가 해보겠다는 건데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심지어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긴다 한들 200석을 얻겠어요? 지금 있는 의석도 사실 지키기 어려울 텐데 200석을 얻겠냐고. 그럼 어차피 일방적으로 법 통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다음 총선 이겨도 여야 협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야 협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뭔가 진짜 개혁을 하려면. 근데 협치를 못하면 어차피 아무 개혁도 못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구조 개혁이라는 건 반드시 협치 기반을 만들 그런 정치적 전략. 그 정치 전략을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얘기해야지 그 협치에 대한 노력 없이 그냥 노선만 밝히는 건 그거는 이제 반쪽짜리 그냥 프로파간다에 그칠 가능성이 큰 거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이 아까 최병수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 맞는 방향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다소 오른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근데 그렇더라도 그걸 실제로 하려면 여야 간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건 지지층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면서 협치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다음 주에는 주로 복지 정책을 다루더라고요. 복지 아까 얘기한 그 복지 기초연금 도입이나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빈곤 대책이나 사회보장 뭐 개혁이나 뭐 무상복지 무상보육 얘기도 나옵니다. 건강보험 개혁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 뭐 사회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외교 경제 외교까지 뒤에 다뤄요. 그래서 뒷부분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수첩 소개는 잠깐만요. 제가 네네, 끝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네. 많이 말씀하시죠. 그 약간 이제 약간 추가 의견을 드리면 네네, 말씀하세요. 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거는 네. 이명박 정부 때예요. 아, 네네. 그래서 국회로 치면 18대 국회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거고 18대 국회가 주도했을 때 그때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김성식 의원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거기 그 노원의 누구죠? 홍정욱? 홍정욱? 홍정욱도 그거에 음,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의 소장파 그룹들 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일부 그런 음. 사람들이 이제 같이 손을 잡고 통과시킨 게 이제 국회 국회 선진화법이었고 선진화법.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서 통과됐다 시켰다는 걸 일단 이제 그건 이 팩트가 약간 달랐던 네네, 거고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무현 정부랑 이명박 정부를 뭐 어떤 카테고리를 묶을 건지에서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건데 표현을 뭘로 하는 게 더 적절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게 시민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장이라기보다. 시장화 정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음, 시민사회라는 말 자체에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굳이 묶으면 어떤 시민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항하는 게 이 시민사회인데 시민사회가 하나는 어떤 이제 뭐랄까 이제 어떤 이 경제 시장도 계급계층 있고. 또는 그쵸 이제 시장이 있는 거고 시민사회가 있는 거죠. 두 음, 가지가 이제 약간 뭐 좌파 버전 우파 버전이라고 그럴까요? 음, 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굳이 더 그걸 나누면 시장화라 그러면 아마 왜냐면 당시에 복지도 더 많이 확대되고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음. 한국적 맥락에서 시장화라는 표현은 약간 자유방임을 확대하는 개념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음, 근데 박근혜 노무현 정부 때 복지라든가 뭐 이런 건 대체로 확대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부가 집권해도 복지는 다 확대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굳이 나누면 약간 시민사회론으로 묻는 게 조금 더 이제 어떤 용어에 더 이렇게 약간 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단체 사진 찍고 이번 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켜주세요. 비디오 잠깐 켜주시고 이승은 비서관님도 얼굴 좀 이렇게 들이밀어 주시고 지금 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 좀 봐주세요. 이승은 비서관님, 이 머리 끝에만 조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화면 좀 이렇게 잠깐 얼굴 좀 들이밀어 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조금 나오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조금 나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